자, 배봅시다. 고기를 드시고. 앞에 있는 친구가 그 김이 혹시 채린인가요? 채린이. 수진이. 자, 다음은 이제 이거 어비 간단하게 보고 문법 보겠습니다. 문법. 자, 그래서 어비는요,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자, 우리가 국어가 옛날로 가면 갈수록 한자어가 많을까요? 순우리말이 많을까요? 순우리말이 더 많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우리말이 많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한자의 영향을 가면 갈수록 많이 받게 되면서 우리말들이 한자어와의 경쟁에서 지고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자의 영향을 갈수록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이런 즈문, 니르 이런 것들이 다 우리말이었는데 한자어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즈문은 천, 그 다음에 니르는 용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가랑은 강 뭐 이런 겁니다. 외는 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다음 중국어가 기화해서 그냥 고유어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지금 사탕이라고 하잖아. 사탕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적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사탕 사자에다 사탕 탕자예요. 포도도요, 여러분들, 포도 포자에다 포도 도자를 알고 있습니까? 얘네는 그러면 포도는 그럼 어디서 왔는데? 사탕은 어디서 왔는데? 마치 고유어처럼 쓰잖아. 맞지? 자, 그럼 사탕 사자에 사탕 탕자. 그럼 사탕은 어디서 왔는데? 사탕 중국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말이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마치 고유어처럼 쓰이는 거야. 왜냐면 사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붓을 한자로 뭐라고 하는데? 필이라고 하죠. 필. 붓 필자인데 그럼 붓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는데? 중국에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온 말이 우리말의 고유어처럼 쓰이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또 받았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몽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어인 뭐 보라매, 수라 이런 것들이 다 몽골에서 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시대 때까지는 계속 나라의 종교가 불교였다, 그쵸? 그래서 불교 용어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국어의 특징이고요. 자, 문법 일단 주격조사부터 볼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격조사 했고 나중에 여기 저기 뒤에 보면은 관용격 조사랑 목적격 조사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오답이 생기는 파트는 여기에서 생겨나요. 그럼 이거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얘를 문장으로 적어가지고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현대국어식으로 해석을 해서 얘가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일 이제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1학기 때 문법 요소 배우는데 상대 높임, 뭐 높임법, 시간 표현 이런 거 배우는데 많이 헷갈려서 좀 많이 틀렸었다 라고 하면 그 학생들은 요거 배우면서도 헷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1학기 때 그게 좀 약했다 라고 하면은 요거 할 때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자, 일단은 주격조사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밖에 없었냐면요, 요 이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격조사 뭐 있어요? 이와 가가 있죠. 이가. 그런데 그때는 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환경에 따라서 요렇게로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의문적인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변해요. 요렇게 자음이랑 모음이 다 같이 쓰여있는 이를 쓰기도 하고 모음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형태 안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한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샘이 깊은 물은 이라고 할 때 샘이는 원래 기본형이 뭐냐면 샘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샘이 깊은 물은 이라고 하면 얘가 주어잖아. 깊다는 것의 주어야. 맞죠? 자, 그럴 때 얘가 주어인 건 확실해. 그러면 뒤에 주격조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쓰여 있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냐면요, 원래 체언에다가 이 받침이 다음으로 넘어와서 미가 됐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가 붙은 게 아니고 요 이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체온이 1음절이라고 하면은 그 음절 뒤에 이라고 하는 게 붙어서 2음절이 돼. 원래가 2음절이야. 그럼 얘가 붙으면 어떻게 돼? 3음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표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것들은 요 이가 붙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우리말뿐만 아니라 한자를 적을 때도 마찬가지야. 요게 뭐냐면 융룡이야. 융룡이. 6마리의 용이. 그래서 융룡이라고 할 때 요 이도 마찬가지로 앞말에 이 용이라고 하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요 이가 붙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이는 앞 체연에 종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앞 체연의 끝소리죠. 체연의 끝소리. 끝소리를 안 적었는데 앞 체연의 끝소리 종성, 끝소리가 종성, 아니 뭐냐, 끝소리 종성이 있을 때, 또는 앞 체연의 끝소리가 자음으로 끝날 때, 두 개 똑같은 말입니다. 앞 체연의 끝소리가 자음으로 끝날 때 이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운 환경을 생각해야 돼요. 음운 환경. 자, 그 다음에 부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태. 자, 그런데 얘는 원래는 뭐냐면요, 기본형이 부텨야. 부텨. 이거 부처님. 부처.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끝소리가 자음으로 끝나요? 아니지. 끝소리가 뭐로 끝나? 모음으로 끝나요. 맞죠? 자, 그래서 모음으로 끝나는 끝소리 뒤에 주격조사 이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만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는요, 사실은 그냥 이는 아니고요. 이게 반모음 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모음 이. 얘는 반모음이야, 반모음. 반모음은 단모음처럼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앞말에 붙어야 됩니다. 앞말에 붙어야 돼요. 자, 그래서 원래 부태라고 하는 이음절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이가 붙어서 부태가 돼도 뭐가 돼? 이음절이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가 붙으면 얘는 혼자 쓸 수 없는 반모음이기 때문에 앞체원에 붙어서 쓰여요. 그래서 적힌 거는 부태라고 적혀있죠. 부태. 쉽게 말하면 얘가 앞말에 받침이 없으니 연음시켜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 이응 써? 그 제일 싫어하는데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갖다가 풀로 붙여. 이런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표기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 이 모음 발음을 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건데, 모음 발음을 이해하면은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어찌됐건 간에 형태는 그냥 갖다 풀로 붙인 거랑 똑같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공자야, 공자. 공자 뒤에 그냥 바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왜 그런데? 얘가 모음으로 끝나잖아. 이해되죠? 얘가 모음으로 끝나니까 1이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얘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얘입니다. 얘. 자, 크게는 원칙이 그냥 요 두 개의 원칙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요. 그럼 얘를 붙여.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요. 뭘 붙여? 얘를 붙여. 반모음을 붙여. 문제는요, 얘를 붙이고 싶어. 불휘. 이게 뿌리거든요. 뿌리. 뒤에 지금 모음으로 끝났잖아. 맞지? 그럼 뭘 붙여야 돼? 얘를 붙여야 돼. 붙이고 싶어. 이 풀로 붙이면 우리나라 글자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없잖아.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있어. 여기에 반모음 이 더 붙여. 이거 발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없잖아. 우리나라 글자 이런 글자 없어요, 맞지? 자, 우리는 이게 얘가 위잖아. 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해도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리라는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뒤에 반모음 이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 이해돼요? 마찬가지예요. A로 끝났어요. 뒤에 반모음 이 더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흔히 영형태라고 하죠. 아무것도 못 붙여요. 붙여봐야 발음도 안 돼. 맞죠?
이제 그거는 표기상 그런 거고 실제 발음상으로도 티가 안 나는 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 읽으면 배야 배.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있어요. 붙이려고 해도 안 붙어. 그래서 이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나 반모이로 끝나는 모음 뒤입니다. 자, 이나 반모음이로 끝나는 모음이 뭔데? 예. 그 다음 뭐 이런 애들 선생님 애가 반모음 이가 있나요? 우리가 1학기 때 의문을 좀 열심히 배웠으면 여기에 반모음 이가 없다는 걸 뭔가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자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문법 규칙 중에 쭉 해서 문법 규칙 보자.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요. 자, 요 위에다가 빈칸에다 좀 적어줍시다. 자, 현대국어 왜 적으세요? 위 왜 위. 우리 지금 얘네를 현대국어에선 뭐라고 부릅니까? 단모음으로 불러요. 그런데 중세 때는 왜 위를요 이중모음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중모음으로 보느냐? 애는요 아 플러스 반모음 이, 애는요 플러스 반모음 이, 왜는 오 플러스 반모음 이, 우 플러스 반모음 이. 자, 그래서요 우리 현대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요런 글자가 있어요. 얘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반모음 이 플러스 아라고 하잖아요, 현대국어에서. 그래서 얘 발음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처음에는 입술 모양을 이 한 상태에서 아 발음하면 어떻게 돼? 이야가 됩니다. 야가 돼요. 이 아 빠르게 발음하면 야가 되죠. 맞죠? 자, 그래서 반모음 이 발음하고 그 다음에 아 발음하면 야가 된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얘도 똑같이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애를 어떻게 불렀을 것이다? 아이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얘는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 4개의 글자는 전부 뒤에 뭐가 있느냐? 반모음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전부 반모음 이로 끝나는 글자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배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기 내 주격조사 붙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못 써요. 이해되지? 왜? 어차피 얘는 마이 이렇게 발음될 거거든.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얘가 의문적인 환경으로도 의문적인 환경으로도 얘가 우리는 지금 불휘 이렇게 하지만 우이야 우이 뒤에 이 붙어봐야 여러분들 발음 됩니까? 발음 티가 안 나요. 불휘 이렇게 하면 맞지?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이 소리가 있기 때문에 붙어봐야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의문적인 환경으로도 얘가 필요 없고요. 이 표기하는 환경으로서도 여기에 어차피 붙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안 쓴다고요. 생각해서 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붙어야. 근데 얘는 여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애가 아니잖아. 이어 해서 여가 되잖아. 반모음 이로 끝나는 애가 아니니까 어떻게 뒤에 이를 붙일 수 있어요, 반모음을. 그래서 얘를 내가 아까 반모음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얘 발음은 어떻게 될까? 겨이 이렇게 되겠지. 겨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요 옆에 끄트머리에 자, 여기 주격조사 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 이는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요 반모음 이는요 앞말이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날 때. 자, 그 다음에 형태는 뭔데요? 앞말이 이 또는 반모음 이로 끝날 때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목적격 조사 볼게요. 목적격 조사는요 우리 현대국어에서 을을 쓰잖아, 그치? 자, 근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있냐면요 이 모음 을을 쓰는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요 요 아래 아를 쓰는 을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 때 구분하는데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음 조화 맞춰줄 때요. 자, 그럼 을과 르는 어떨 때 구분해서 쓰는데요? 요거는 우리 현대국어랑 똑같습니다. 을을 쓸 때 보통 어떨 때 씁니까?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그러니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거 을을 쓰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뭘로 씁니까? 르를 쓰죠.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할 때,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할 때 너는 받침이 없잖아. 그래서 르를 붙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을 자체는 앞말의 그 끝소리에 영향을 미치고요.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아랑 은은요 앞말이 모음이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쓰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을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을을은 사실은 여러분들 구분하기 쉽고 요 관형격 조사의 별표였어요. 별표. 관형격 조사가 두 가지 종류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 시옷입니다. 시옷. 그 다음에 의야. 그런데 이 의도 두 종류가 있죠. 무엇에 따라서?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얘는 양성, 얘는 음성.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유정 체언이랑 무정 체언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유정 체언이 뭐냐면요 사람, 동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체언, 사람과 동물입니다. 얘를 유정 체언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모든 체언을 뭐라고 하느냐? 무정 체언이라고 합니다. 사물, 식물 또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 이런 것들이 전부 무정 체언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이 시옷은 첫 번째는 요거부터 생각하면 돼.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지만, 자, 첫 번째는요 앞말이 무정 체언일 때 시옷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좀 잘 안 보이지만 나무 불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나무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뭐밖에 없어요? 무엇의밖에 없잖아. 맞지? 자, 그래서 나무 불휘라고 하면 나무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나무의 뿌리. 정신 차리세요. 자, 나무의 뿌리. 자, 그런데 이 시옷을 쓰는 환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 더가 뭐냐면요 사람일 때 쓸 수 있는데, 사람 중에서 높임의 대상일 때 시옷을 씁니다. 자, 그래서 부처나히라고 하면 뭘까요? 부처님의 나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앞말이 높임의 대상일 때 시옷을 씁니다. 자, 다시 시옷은 무정 체언일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말이 높임의 대상일 때 쓰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의는 언제 쓰는데요? 그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나머지가 뭔데? 일단 첫 번째 무정 체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유정 체언 중에서 높임의 대상이 아닐 때 의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도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거에 잘 보일 거예요. 사람 플러스 의.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자, 요거 모음 조화에 따라서 양성 맞춰지는 겁니다. 자, 조사 활용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빡세게 하냐면
저기 뭐냐 쌤이 오늘 숙제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 많진 않아요. 그냥 퀴즈처럼 좀 풀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요 설명을 좀 어느 정도 들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은 못 나갈 것 같거든요. 쌤이 지금 용비어천가랑 그 다음에 세종어제국민정음 준비해놨는데 요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문법부터 좀 연습하고요. 다음 주에 오면 미안하지만 중세국어를 또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은 용비어천가랑 세종어제국민정음 좀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좀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진도 어떤 순서로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시험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체험. 얘도 중요해. 모든 체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체온은요 갑자기 없던 음가나 음분이 안 보이던 음분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어떤 체온이요 조사랑 결합할 때 갑자기 기역이나 히읗이 덧붙어서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제 안 나와 있구나. 이제 히읗은 종성체온, 그 다음에 기역은 고경체온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볼게요.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밑에 있는 거. 돌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돌멩이 돌. 자, 그런데 얘가 그냥 따로 돌 이렇게 쓰면요. 히읗이 없어. 안 보여. 그냥 이렇게 써. 그런데 사실은 얘가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냐면 히읗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돌하고 나서 도리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 돌히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히읗이 덧붙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히읗 종성체온이라고 부르는. 적어주세요. 교과서에 있어. 히읗 종성체온이라고 합니다. 돌히. 자, 그 다음 얘 아까 나무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나무인데요. 나무 뒤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모음으로 끝났어. 받침이. 자, 그리고 지금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데? 지금 오가 탈락했어요. 맞죠? 그리고 오 대신에 뭐가 생겨났냐면요. 기역이 생겨났습니다. 유민으로 봐야 돼요. 다시 나무 앞에 보세요. 나무 오가 탈락했어요. 그리고 기역이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주격조사 이가 붙었어요. 결과 어떻게 돼? 남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지금 그 현대국어로 따지면 얘는 무슨 뜻인데? 나무가 이런 뜻입니다. 나무가 주격조사가 붙었으니까 나무가. 알겠죠? 우리는 지금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 가를 쓰죠. 근데 그때는 가가 없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지금 기역이 덧붙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덧붙임 체온이라고도 하고 우리 말로는 자 기역 고교음 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교과서에는 이게 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웃기게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뿌리 깊은 남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나무는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는 나중에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보통 나무 할 때 얘로 변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나무가. 알겠죠? 돌은 그러면 뭔데? 조사랑 붙을 때 돌힙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떨 때 실현이 되느냐 라고 하면은 이게 조사 중에서도 대체로 이제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변해가지고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기역 고경체온, 그 다음에 히읗 종성체온에 해당합니다. 다음 명사형 어미예요. 명사형 어미 우리 지금은 뭘 쓰냐면요. 현대에서는 음을 쓰거든요. 나는 밥을 먹음으로써 살아간다. 맞죠? 우리 또 기도 쓰잖아. 기. 밥 먹기가 힘들다 할 때 기. 맞죠? 자, 그래서 기 이런 애들 쓰는데 그때 당시에는 뭘 썼냐면요. 옴과 um을 썼습니다. 옴과 그럼 어떨 때 um을 쓰고 어떨 때 um을 쓰겠어? 딱 느낌이 모음 좋아져.
자, 모음조화에 맞춰가지고 옴이나 um을 씁니다. 옴이나 자, 일단 오늘은 명사형 어미에 대해서만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어미랑 접사를 또 나중에 구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엔간하면 학교에서 가르쳐 주실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 중간고사 때 이미 그 어근 접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시험에 쳤잖아. 그 이나 이외에 접사가 붙는 경우에는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런 것들을 이미 배웠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요거 말고 명사형 접사해가지고 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구분하는 걸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실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일단은 오늘은 요거까지만 해놔. 자, 명사형 어미는 옴이나 um을 쓰는데 그래서 안좀 이러면 뭐냐면 자리에 앉음 이 말이야. 앉음 우리말로 안좀 모음조화에 따라서 걷다 걸음 모음조화에 따라서 음성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형 어미는 옴과 um을 썼다. 명사형 어미 옴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 남았다. 자, 높임 표현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요. 대체로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어떤 문장으로 많이 물어보냐면 그냥 교과서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또는 프린트에서 한 번도 안 봤던 그런 문장이 갑자기 그냥 시험 문제에 뚝 나오는 거야. 그러고는 이 문장에 대한 현대어풀이가 적혀 있어. 그리고 그 현대어풀이를 바탕으로 그래서 지금 이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으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의문 표현은 전부 여러분들이 일단은 현대국어가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1학기 때 그 문법 요소가 좀 어려웠으면 이거를 또 계속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좀 잘 떠올려야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주체 높임인데요. 주체 높임이니까 문장에 누구를 높여주는 거야? 주어를 높여주는 것이 당연히. 맞죠? 자, 그래서 뭘 쓰느냐? 시와 샤를 씁니다. 이 샤는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뭐뭐 하시오 정도로 생각하면 돼. 뭐뭐 하시오 정도. 자, 그래서 우리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 지금 현대국어 시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쓰고 있죠. 집에 가시다 라고 할 때. 맞죠? 자, 그래서 시, 그 다음에 샤는 시오랑 똑같다고 친다면 지금 우리 현대국어와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가시니, 정하샨, 정하시오 이런 식으로. 자, 다음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은 문장에 누구를 높여주는 표현이야? 부사어 또는 목적어를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자, 보세요. 습이 있는데 자, 얘네들 밑에 내가 뭘 좀 적어줄 거냐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하나씩 적어줍시다. 비읍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순경은 비읍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연음될 때는 순경은 비읍이 연음돼서 다음 이어적기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듣잡게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거 표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필기하지 마세요. 개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뭐 하시온 뭐 이렇게 적는다고 칩시다. 자, 그럼 듣잡온 이렇게 되면은 얘가 연음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어적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적힐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가 비읍이기도 하지만 순경은 비읍이기도 합니다. 이걸 알아둬야 되는 게 왜 알아둬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글 중에 얘가 이어적기에 따라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순경은 비읍으로 안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대국어 초기로 넘어오면서 그게 뭐냐면요, 이제 순경은 비읍이 점점 소실이 사라지고 있는 흔적으로 볼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장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쓸까요? 안 쓸까요? 써 안 써? 안 씁니다. 우리 현대국어에서 지금 객체 높임 뭘로 써요? 첫 번째 부사격 조사 누구 깨.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특수한 어미 이렇게 두 가지만 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요 중세 국어 때 쓰이다가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상대 높임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왜 우리 뭐뭐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치? 그럴 때 얘네들이 다 상대 높임으로 바뀌게 돼요. 자, 다음 그때 당시에 상대 높임은 어떤 걸 썼느냐? 이나 it을 썼습니다. 상대 높임은 문장에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청자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기억나죠?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대화하고 있을 때 당신을 높이는 표현이야. 그때 선어말 어미를 쓰는데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뭘로 써요?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종결 어미로 쓰고 있지. 이거 이해돼요? 이거는 그 시험에 자주 나왔던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그때 썼는데 우리 지금도 쓰고 있다? 안 쓰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종결 어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 어미로 배웠던 게 뭐야? 해요체, 하십시오체, 하겠체, 해체 이런 거잖아. 걔네들 다 종결 어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로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볼게요. 하나이다, 하나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따지면 한 대충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 하십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야. 이건 뭔데? 하십니까 정도로 볼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뭐뭐입니다, 뭐뭐입니까 정도로 상대 높임. 자, 다음 시제 표현입니다. 자, 시제 표현은요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있습니다. 기본형 그대로 쓰는 거. 기본형 그대로 쓰는 거. 자, 요거는 뭐냐면요 동사입니다. 동사. 더는요 형용사 또는 동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다가 있어. 가다가 가더라라고 해도 이 더는 우리 지금도 쓰죠. 아, 뭐뭐 하더라 라는 식으로 회상의 의미로서 또는 이제 뭐뭐 하더라 라고 하면 이제 경험의 의미로서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다는 뭐야? 기본형이잖아. 기본형. 맞죠? 자, 그래서 기본형 생긴 모양 그대로 쓰면 걔가 과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나타내는데요? 자, 우리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그 저기 뭐냐 현대국어에서 는, 니은 쓰는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는, 니은 붙여서 구분하잖아. 가다는 간다가 돼. 예쁘다는 예쁜다가 안 되잖아. 맞죠? 그 니은, 그 는, 거기에 나오는 니은과 는이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죠. 그게 그때도 똑같습니다. 자, 요거 동사에만 쓰입니다. 형용사에는 안 쓰여요. 현대국어랑 똑같아요. 그러면 형용사는 현재형을 어떻게 나타내는데요? 기본형으로. 그건 우리 지금 현대국어랑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형으로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지? 간다. 가다가 아니라 간다. 그럼 이건 뭐야? 가느다야. 가느다. 똑같습니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선어 발음이 우리 지금 무무을이 지금 쓰고 있죠. 나 내일부터 공부하리라 라고 할 때 리르리라 말하리라. 요게 미래 시제 선어 발음입니다. 요거는 뭐 우리 거의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다음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종결 어미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종결 어미. 얘 선어 발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결 어미. 문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자, 그래서 자, 요것도 밑줄 그어주세요. 1인칭, 3인칭일 때는 어미가 달랐으나 1인칭, 3인칭일 때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2인칭 주어 발표. 2인칭 주어. 자, 2인칭 주어가 쓰인 의문문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뭘 쓰느냐? 니은다를 씁니다. 니은다. 얘가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있는데 니 어때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다라고 해서 지금 다음 끝났잖아. 맞지? 그런데 뜻은 뭔데? 네가 어찌 알았냐라고 해서 의문문이 됩니다. 니은다를 썼는데 주어가 뭐야? 너야 너. 맞죠? 그러면 네 어디 안다 라고 하면 네가 어찌 알았느냐? 라고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네라고 돼 있지. 여기도 네라고 돼 있지. 이게 두 개가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얘는 왜 다를까요? 우리 네 가라고 돼 있잖아. 가. 이 주격조사 여기 어디에 들어갔는데? 얘 너 플러스 항목입니다. 그래서 너 가 이 말이야. 너가. 그게 지금 합쳐서 네. 그러니까 너희가 되는 거죠. 너희.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거 보는 순간 아 이게 이렇게 돼 있던 거네 라고 하는 게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설명 의문문이랑 판정 의문문이 있습니다. 설명 의문문이 뭡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판정 의문문은 뭐냐면요, 대답하는 사람이 O 또는 X, 그러니까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자면 그거야. 야,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나? 라고 물어보면 몇 시에 만나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야, 우리 내일 볼 거야? 라고 물어보면 yes 또는 no라는 대답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yes 또는 no라는 대답이 나오는 게 바로 판정 의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 의문문을 쓸 때는 대체로 어떤 계열이 많이 쓰이느냐? 요 O 계열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훈이 무쓰고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무엇이냐? 자, 그럼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뭐 해줘야 돼? 내 이름 얘기해줘야지. 맞죠? O 계열 썼습니다. O 계열. 자, 다음 요거는 뭐냐면 무슨 말을 미루는요? 라는 말이야. 무슨 말을 미루는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또는 무슨 말을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뜻이죠. 무슨 말을 하느냐? 요를 쓰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설명 의문문이죠. 오, 요 이런 계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세간의 나샴이신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간의 나샴이신가? 라고 하면 뭔데? 이 세상에 나셨습니까? 그러면 뭐야? yes 또는 no라는 대답이 나오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 판정 의문문에서 아나 어 계열이 쓰이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우리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요 정도는 앵간하면 다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요 문법은 대체로 이제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한데 내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 들어가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세국어면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근대국어 그냥 간단하게 맛보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문법은 볼 필요 없어. 문법은 볼 필요 없고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중세국어에서 얘로 어떻게 변했는지, 뭐가 변했는지, 뭐가 사라지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봐봐봐. 우리 지금 그때 당시에 소실문자 4개가 지금 안 쓰이잖아. 그때 당시에 쓰이던 소실문자 4개가 우리 지금 안 쓰이잖아. 그게 이제 근대국어에서 차츰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반치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옛 이음이 그냥 이음으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점점점 현대국어가 생긴 형태랑 비슷하게 바뀌어간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방점? 당연히 사라졌죠. 왜? 우리 지금 안 쓰니까. 자, 그 다음 어두장군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래도 좀 꽤 남아있거든요. 시옷계열.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다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된소리로.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쌀이잖아. 쌀. 봐봐. 얘 쌀이야. 쌀. 자, 그런데 우리 합성어 중에서 해와 쌀이 만났어. 얘 뭐라고 하는데?
햅쌀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본 적 없나요? 여러분들 햅쌀 들어본 적 없어요? 햅쌀. 봐봐. 얘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이시옷도 아니야. 갑자기 비읍이 붙어 있어요. 햅쌀 이런 거. 맞지? 자, 이 비읍이 붙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과거에 어두장군이 쓰였던 자리의 흔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점점 소멸하면서 비읍이 탈락하고 이제 된 소리로 바뀌게 되었는데 몇몇 글자에서는 아직까지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쌤이 아까 얘기했죠? 에와 에, 아이, 어이 이렇게 했다고. 맞지?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뭐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단모음 발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아 소멸합니다. 그리고 구개음과 원수모음과 두음법칙 우리 지금 쓰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주격조사. 우리 지금 이 가 쓰잖아. 그치? 가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요 근대고부터 나옵니다. 명사형어미 음이 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가 생겨요. 현대고랑 좀 비슷하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 현대고에서는 명사형어미 음이랑 기 있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고랑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임 표현 아까 쌤이 얘기했죠. 습! 얘가 상대 높임의 어미로 바뀌게 됩니다. 먹습나이다. 먹습니다입니다. 먹습니다. 습이 원래 객체 높임이었죠. 객체 높임. 그래서 중세국어에서 객체 높임으로 쓰였기 때문에 걔가 쓰인 표현은 그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의 높임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문장을 보는데 걔가 중세국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듣잡고 라고 돼 있으면 듣즙고 라고 돼 있으면 이 보이는 순간 뭘 찾으러 가야 돼?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으러 가야 돼요. 누가 높임의 대상이지? 라고 하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 표현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에 나타내는 at과 ot이 생겨나게 됩니다. 종성법. 얘 종성법은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종성법 체크.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세국어는 팔종성법에 따라서 종성에 시옷과 디귿을 섞어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옷과 디귿을 종성 발음에서 하나로 통일했어. 뭐로 통일했습니까? 디귿으로 통일했어요. 그건 현대국어예요. 현대국어예요, 여러분들. 현대국어에서는 그렇게 통일해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시옷과 디귿은 똑같이 디귿 받침으로 발음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근대국어에서는 디귿이, 잘 보세요. 디귿이 뭘로 통일됐느냐? 시옷으로 통일됐습니다. 디귿이 시옷으로 통일됐어요. 그래서 근대국어에는 디귿 받침이 없습니다. 전부 시옷 받침으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넘어와서 이 음운변동 규칙에서는 시옷이 또 다 디귿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죄음소화 배우 몰라도 돼요. 나중에 배우면 하면 되고요. 거듭적기 아까 쌤이 중철 얘기했어요. 중철. 님과 을이 만났어요. 어떻게? 님을. 사람과 이가 만났어요. 사람미. 이렇게 적는 게 거듭적기입니다. 거듭적기. 알겠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요거 한번 봅시다. 잠깐만. 팔종성법. 여기 사마티. 요거 다음 시간에 쌤이 얘기를 해주긴 할 건데요. 잘 보세요. 팔종성법의 사마티라고 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시옷으로 표기되어 있죠. 자, 사맞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가 지잖아. 지. 맞죠? 이거 구개음화에 따라서 구개음화 변동되기 전 지.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맞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사맞다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꿰뚫다 또는 통하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나라 말씀이 뒷기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맞디라고 되는데 이 사맞다가 원래 기본 용어 뭐냐면요. 사하고 치읓 받침입니다. 치읓 받침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기본형으로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기본형으로 쓰면 어떻게 돼? 다가 될 거 아니야. 다가 붙어야 기본형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기본형으로 쓰면 앞에 자음으로 끝나요. 뒤에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받침으로 발음되면 당연히 또 어떻게 표기가 될까요? 이렇게 표기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얘가 치읓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사맞다 대신에 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 칠이 될 겁니다. 이거 봐. 그래서 얘의 기본형이 시옷이 기본형이 아니라 치읓이 기본형이구나를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세국어 문제 중에서 그 이제 쌤도 처음 보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표현돼 있으면 얘가 원래 기본형은 이건데 기본형은 치읓인데 얘가 다가 붙어가지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은 팔종손법에 따라서 시옷으로 쓰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중요합니다. 힘들다. 여러분 힘들죠?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들 숙제인데 쌤이 따로 막 풀이를 해주진 않을 거거든요. 여기 보면 밑에 빠른 정답 해가지고 밑에 답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배웠던 문법 규칙들 있죠. 안 배운 것도 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 배웠던 이 한글 창제 원리도 앞에 좀 나와 있거든요. 그 한글 창제 원리에서 기본자, 가외자, 입체자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더 좀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쌤이 뭐 숙제를 뭐 많이 내주시진 않을 거고 여기 있는 거 빈칸 채우는 거 진짜 얼마 안 걸릴 거야. 한 30분이면 다 끝낼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연습하면서 이 중세국어의 문법 규칙이나 여러분 아직 안 맞췄어요. 여러분 안 맞췄어.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연습을 해보세요. 풀인 다음 안 준다고 했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그렇지. 자, 연습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요거를 하면은 쌤이 본문에다가 필기를 엄청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안 와다. 왜냐면 그냥 내가 평소에 쓰지도 않는 말들이고 쓰지도 않는 표현들인데 그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필기를 많이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넣으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고 문제도 풀고 하다 보면은 너무 익숙해져.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가지고 모의고사에서 저희 중세 고전문학 같은 거 보면 막 옛날 문법이나 이런 거 쓰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쓰여 있는 고전 시가나 이런 것들이 읽으면 다 읽힐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구나. 문장에서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익숙해질 거야. 근데 그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되게 막 배웠던 내용이 다 따로 볼 거야. 따로 보는데 그거를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여러분 알고 있으면은 될 것 같고요. 국어 수업하면서 학교에서 혹시 뭐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다, 방언을 뭘 나갈 거다 라고 하는 게 있었나요? 혹시 의미가 있었어? 승민 공문 시험에 해석 없이 나오게. 뭐라고요? 승민 공문 시험에 해석 없이 나오게. 해석 없이 나온다고? 정도는 뭐 송민이고. 근데 그럼 그 송민국과 관련되어 있는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근데 너네는 어차피 외부 지문 그냥 나오잖아. 맞지? 아닌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 그냥 외부 지문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항상 그 시험 거기에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송민국 관련된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었고. 알겠습니다. 저는 빡센 많이 하네. 송민국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57분이요? 그럼 정리합시다. 그러면 그 말 했다는 건 송민국 지금 학교를 진도에 나갈 거라는 거네? 좀 했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송민국 학교에서 설명 좀 열심히 들으세요. 어려워 그거.